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미 증시는 나스닥 중심의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불확실성 재료 중에 하나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우려보다는 또 나은 그런 4.9% 헤드라인 기준으로 전년 대비 4.9%가 나오면서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6월 동결 확률은 하루 만에 79%에서 99%까지 높아진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와 더불어서 아직 해결해야 되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얘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이렇게 보시면 하락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선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PI, 즉 헤드라인, 유가와 음식료가 포함된 지표이고 파란 선이 이 핵심 물가 지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물가 지수 이렇게 그림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헤드라인 CPI는 4.9%까지 내려왔는데 코어 CPI는 5.5%, 즉 코어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이 코어 CPI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연준은 좀 긴축에 대한 고삐를 아직은 늦출 수 없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시각이 조금은 달라지는 게 코어에서도 주택 가격에 관련된 비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코어에 차지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비중은 40% 이상 높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 이로 인한 주거비 비용에 따르는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이 코어마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파월 연준 의장이 주목하고 있는 지표죠. 주택을 제외한 핵심 물가 지수도 0.4%에서 0.1%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10시 반, 우리 시각으로는 오전에 10시 반에 중국의 PPI가 아마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면 물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런 얘기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코어 CPI가 핵심 CPI보다 높다? 이게 무슨 의미이냐? 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물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금 껄끄러운 내용들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당장 작년까지 그리고 최근까지도 비용으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사실 물가라는 거는요, 수요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비용이냐 수요냐라는 해석의 포인트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 핵심 물가 지수가 헤드라인보다 높다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물가 지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출하고 있는 그 돈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빨간색이 뭐냐면 코어 CPI에서 헤드라인 CPI를 뺀 값입니다. 즉 최근에 플러스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만큼 헤드라인 CPI보다 코어 CPI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동시에 그려드리고 있는 S&P의 상승 모멘텀을 보시면 내려갈 때보다는 올라갈 때가 S&P의 상승 모멘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긴축이 지금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있고 이 상황에서 긴축이 5.25%인데 코어가 크게 부러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면서 수요가 여전히 살아있구나, 미국의 소비가 나쁘지 않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코어 CPI가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이마저도 긴축으로서의 강한 어떤 키팩터가 되긴 하겠지만 코어마저도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음식료, 주택 비용은 하락하고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지출이라든지 메디케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리오프닝과 관련된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소비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 작년까지는 비용이었지만 올해 중반 이후에는 수요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에 조금 불확실성 재료였던 그 중에 하나였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채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좀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려보면 부채 한도 협상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치권에서의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공화당에서의 주장하는 포인트,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포인트 다르다는 점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좀 차트가 어려워 보이지만 왼쪽에 보시면 급등하는 차트 보이잖아요. 이게 X데이트, 즉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미국의 재무부가 현금이 소진될 수 있다라는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미국의 국채 시장에서는 6월 초에 프리미엄을 더 주는 식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X데이트도 옐런 재무장관은 6월 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해 달라 이런 식이고, 근데 월가에서는요, 뭐 정부의 현금 흐름이라든지 세금 지출 같은 걸 보면 아니다, 6월 초는 너무 좀 이른 것 같고 7월 내지는 8월 초까지도 재무부는 현금이 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디폴트는 나지 않아. 이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이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게 5월 말부터는 조금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변동성의 재료로 부각될 수 있는 여지는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심하는 국면일 수는 있지만 또 지금부터는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는 여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차입 여건이 악화되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리를 높게 프리미엄을 제공해줘야 투자자들은 살 테니까요. 그래서 간밤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올라왔지만 이런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또다시 금리가 좀 위로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하방 압력이 놓이게 되는 그런 이슈이다 보니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아직도 6월 초일지 7월일지 그 만기에 대한 노이즈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될 때까지는 아마도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부채 한도 협상은 어떻게 될까? 그 차트,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 부채와 부채의 상한과 관련된 차트입니다. 사실은 1917년부터 부채 한도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전부터 차트를 그릴 수 있는데 한 30년 차트를 보더라도 부채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만히 안 된 차트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부채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부채 비율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 부채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여기 도트표로 표시된 게 부채의 상한입니다. 부채 상한이 이제 도달했을 때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부채가 줄어들면 내지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았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2011년에는 부채 한도 협상이 되지 않아서 주가가 크게 부러진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데 2011년에는 오히려 이틀 앞두고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이 된 그런 사이클이었습니다. 지금하고도 조금 다르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정치적인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도 그래 부채가 높아지면 부채 상한을 했었지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면 첫 번째는 재무부에서는 특별 조치를 취해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되고 그 시한을 넘기더라도 소위 말하는 디폴트를 몇 주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좀 줄이고 공무원에 대한 어떤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을 좀 줄이고 뭐 국립공원도 쉬고 이러면서 이 디폴트를 어느 정도 계속 이연을 시켜 나가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20세기 이후에 90번 이상의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그렇다면 주가는 어땠는지,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음영 처리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2014년 이후에 지금까지 무려 26번의 부채 한도 협상의 유예와 협상이 결렬 과정이 있었습니다. 26번이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다시 문제가 되느냐? 주가가 뭔가 불안해 보이니까 뉴스화 되는 거죠. 26번 중에 하락한 구간은 단 6번이었습니다.
평균 6%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엔 또 주가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됐었고 26번 중에 18번은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굉장히 불안한 이벤트가 있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26번 중에 최근 10년 동안 26번 중에 18번은 6%의 상승을 보였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데이터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가 결렬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재무부가 디폴트, 즉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달러화와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슈입니다. 그러면 국채와 달러화에 대한 이슈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의 힘이 지금 없다라는 것을 자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부채 한도를 설정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한데 왜 부채 한도를 설정했느냐? 우리 개인들이 좀 쉽게 생각해 보면 마통을 뚫은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1억을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다고 해서 다 1억을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 재무부가 마통을 뚫어놓고 편안하게 쓰게끔 만든 게 의회예요. 근데 이게 1억까지 오면 의회에서 어디에 쓸 건지 체크하고 다시 열어주는 게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근데 미국 재무부를 의회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더 상향 안 시켜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들도 월급을 받아야 되고 자기들도 표가 필요하고 본인들도 미국이라는 아이덴티티, 즉 국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은 미국의 정부가 마통을 연장시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통을 연장 안 시키면 미국 정부는 사실은 돈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시장에서 노이즈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26번 중에 18번 시장은 올랐다. 오히려 미국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가 쓸 돈을 더 마이너스 통장을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편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소비자 물가지수 4.9%로 시장 예상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조금은 내려왔다. 그리고 핵심 물가지수가 헤드라인보다 높다고 긴축의 우려가 높은 게 아니라 오히려 수요가 좋다라고 해석하자.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재무부가 마이너스 통장을 연장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